안녕하세요. 병만장자 은퇴. 이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목표인데요. 네. 근데 요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뭐랄까, 큰 부를 이루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내내 있죠. 뭐 꾸준히 가치를 만드는 사업체 지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금처럼 희소한 자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전략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희소자산, 장기 보유, 그리고 복리 효과, 이 원칙들을 비트코인 현물 ETF 하나로 합쳐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아이빗 같은 상품을 통해서요. 네, 맞아요. 아이빗. 이게 이름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펀드인데 실제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게 중요하죠. 현물이라는 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보려는 건요. 이 비트코인 ETF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또 그 바탕에 깔린 원리는 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그 수백만 달러 은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물론 잠재력도 크지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균형 있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역시 희소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죠. 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거의 상식이 됐죠. 거기다가 약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그때마다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정말 말 그대로 반으로 뚝 떨어지죠. 실제로 2024년 4월 반감기 지나면서 하루 채굴량이 한 450개 정도로 줄었다고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연간 신규 공급 증가율,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1%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와, 1% 미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는 금 있잖아요. 네, 금. 금의 연간 채굴 공급 증가율이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 한 2% 정도였거든요. 금이 2% 정도? 네, 그러니까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금보다 더 희소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8년, 2032년, 앞으로도 4년마다 반감기는 계속될 거고요. 신규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도록 아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그 점, 정해진 희소성.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가치를 높일 거다. 이런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요가 뭐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죠. 이건 사실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쉬운 일반 화폐, 법정 화폐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트코인 ETF 투자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는 일종의 해지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희소성이란 개념을 금이랑 비교하는 게 글쎄요, 이게 좀 적절할까요?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역사가 훨씬 짧잖아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단순히 공급 증가율 숫자만 비교하는 건 좀 표면적인 분석일 수 있어요. 네, 금은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고 또 오랜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뭐랄까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희소성이거든요. 이게 과연 금처럼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건 그렇네요. 다만 디지털 시대에 좀 더 익숙한 젊은 세대나 기술 변화에 좀 민감한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희소성이 미래에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비교보다는 그 희소성의 성격,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더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주로 살펴볼 IBT,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요?
네, IBT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 네. 여기서 현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 파생상품 같은 복잡한 계약이 아니라 펀드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관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직접 보유한다. 10%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거. 0.25%면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네, 그렇죠. 1,000달러 투자하면 1년에 2.5달러 정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쓰시던 증권 계좌에서 그냥 주식 사듯이 아주 간단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게 크네요. 네, 예전처럼 뭐 따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만들고 디지털 지갑 관리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진 거죠. 이게 사실 기관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 높인 결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편리한 방식이겠어요. 자, 그럼 이 IIBT 같은 ETF를 가지고 어떻게 장기적인 부를 쌓아 나갈 수 있을까요? 뭔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또 현실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줄여서 DCA 전략입니다. DCA? 적립식 투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뭐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매주든 매달이든 정해진 날짜에 딱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ETF를 사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매달 15일에 50만 원씩 IIBT를 사겠다 이렇게 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높을 때는 좀 적은 주식을 사게 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평균 매수 단가 하락 효과. 물론 뭐 소득이 늘거나 투자 환경이 바뀌면 1년에 한 번 정도 투자 금액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는 있겠죠. 정액식 투자. 워렌 버핏 같은 대가들도 항상 강조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특히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정말 살벌한 자산에 이걸 적용하는 건 보통 강심장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요. 하하, 네.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일도 막 흔하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DCA 전략의 핵심은 결국 꾸준함과 장기 보유인데 이걸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비트코인의 그 극심한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뭐 40%는 그냥 우습고요. 심지어 80% 이상 폭락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80%요? 와. 네. ETF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변동성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DCA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이 엄청난 가격 등락을 견뎌낼 심리적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80% 하락이라니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계처럼 매수를 이어가고 또 팔지 않고 버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 사이징, 우리말로 하면 투자 비중 조절의 중요성이 정말 커집니다. 포지션 사이징. 네. 아무리 장기적인 전망이 좋아 보여도 내 전체 자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율을 투자하면 가격이 급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서 결국 손절매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아, 그렇죠.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ETF 비중은 절대 5%를 넘지 않겠다. 라거나 혹은 만약 50% 손실이 나도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금액만 투자하겠다. 와 같이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원칙. 네, 이렇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정해야만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요동쳐도 심리적으로 버티면서 처음 세운 계획대로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DCA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방법론 자체보다도 투자자의 그 심리 관리 능력 그리고 위험 관리 능력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동성을 이겨내는 핵심은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ETF가 현물 ETF라고 하셨잖아요. 선물 ETF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왜 현물이 장기 투자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선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선물 계약이요. 네. 단기적인 가격 추종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 시에는 롤러버 비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롤러버 비용? 그게 뭔가요? 선물 계약은 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면 기존 계약을 팔고 다음 달 계약을 새로 사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나 아니면 가격 차이, 콘텐고 상황 같은 거요. 이런 게 누적되면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 비용 때문에 수익률이 깎이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비용 누수는 꽤 치명적일 수 있죠. 반면에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니까 이런 롤러버 비용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장기 보유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을 좀 온전히 누리기에 더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물 ETF가 구조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만약에 20년, 아니 30년 동안 앞서 말씀하신 그 DCA 전략이랑 포지션 사이징 원칙, 이걸 잘 지키면서 꾸준히 투자한다면 정말 그 꿈의 목표인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런 은퇴 자금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인 계산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매달 1,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를 30년간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매달 200만 원씩 30년. 네. 여기에 만약 연평균 20%의 복리 수익률 CAGR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산상으로는 30년 후에 약 53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연평균 20% 복리 수익률이요? 와, 30년 동안 매년 20%씩 불어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보통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주가지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한 8%에서 10%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20%면 거의 2배가 넘는데요.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 20% CAGR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정일 뿐이지 절대 보장되는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 아, 가정이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연평균 20%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어떤 자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매우 낙관적이다. 네. 물론 비트코인이 과거 특정 기간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분명히 있지만 미래가 과거와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특히 비트코인 시장이 점점 성숙하고 또 ETF를 통해서 주류 시장에 편입되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따라서 이 500만 달러라는 숫자는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훨씬 더 보수적인 기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20%는 그냥 이상적인 가정일 뿐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20%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결국 이 전략의 성패는 두 가지 핵심 전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래밍된 희소성이에요. 네, 희소성.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고 계속 줄어든다는 그 구조적인 특성이 장기적으로 가격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네, ETF 출시로 인한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 예를 들면 레이어 2 솔루션이나 탈중앙금융 같은 거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는 것 등이 꾸준히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아하. 만약 이 두 가지 전제, 즉 제한된 공급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충족된다면 변동성은 물론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 투자 전략의 논리적인 기반입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 전제들이 깨질 위험도 항상 존재하죠. 예를 들어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다거나 각국 정부가 아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거나 혹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디지털 자산이 등장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소성과 수요 증가, 이 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군요.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특히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이거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고려사항이죠. 특히 장기간 투자에서 큰 수익이 났을 때는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일단 유예된 상태이고요. 향후 ETF를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미정이군요. 네, 아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맞물려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향후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401stK나 IRA 같은 세금 혜택 기자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이연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건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에 대해서 미리 좀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세금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배속 변하니까요. 반드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수료나 거래 비용 역시 계좌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정말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겠네요. 자,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IBT 같은 상품을 활용한 장기 은퇴 자금 마련 전략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소속성이라는 독특한 가치에 주목하고 시장 등락이 흔들리지 않는 DCA라는 규율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복리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에 잘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아주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 그리고 연 20%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도 확실히 인지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자동 매수,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기능을 활용해서 감정 개입 없이 꾸준히 사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동시에 혹시 모를 폭락에도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산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투자 규모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 네네. 어쩌면 이것이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렇죠. 실행이 관건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넘어서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공급량이 사전에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 또 어떤 중앙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통합되거나 혹은 반대로 외면받을 때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화라. 예를 들어 이런 자산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은 국가 간의 경제력 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등등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훨씬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네. 단순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 문제를 넘어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가진 그 구조적인 특징들이 우리 미래에 던지는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질문들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